혹시 시작하기 전에 뭐 자연해설사나 문화해설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난 자연해설사나 문화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다. 없어요? 그럼 나는 예술을 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은 주로 뭐 이거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노래? 뭐 아니면 기타?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정체를 밝히기 뭐 굳이 안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앞에 제가 이제 막상 생태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서 양이 많아요. 사진이.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생태와 문화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걸 억지로 생태는 이것이야,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어떤 생활적 공간들, 이게 뭐 전통적 문화든, 사실 문화라는 정의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문화는 약간 예전부터 내려오던 약간 전통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약간 문화적 범주로 많이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문화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나는 그러면은 내가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은 문화적 행동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 문화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문화인이세요? 문화인? 문명인? 도시인? 여기서 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생태라고 하는 분야에서 문화라고 하는 영역들, 또는 아직 확실한 정의 내지는 계속적으로 어떤 발전하고 있는 차원에서 생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중간에 이해가 안 가거나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번쩍 손을 들고 말씀하십시오.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이 사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사진가분이 1996년, 7년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 무렵에 순천만에 흙두루미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국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에 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물론 약간 뭐 색채적 보정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 뒤에 있는 산들, 별양 쪽에 있는 아마 첨산 쪽이나 그쪽이겠죠. 그런 산들을 배경으로 찍은 이 사진들이 주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많은 어떤 생태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걸 해석하는 방법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생태냐 문화냐는 정의보다는 생태와 문화, 생태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런 어떤 미술이라든지 또는 이런 음악을 요즘은 다 안내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태나 문화적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읽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듯이 자연이라고 하는 생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태와 문화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37년이면 지금부터 한 90년 전, 90년 가까이 전에 알도 레오폴드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라져가는 두루미 보존 활동을 했으면서 지금의 생태학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학문적 기초를 만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제도, 전 세계적으로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제도화시키는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두루미에 대한 어떤 그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에 보면은 단어들이 두루미 울음소리를 들을 때 단순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화의 오케스트라에 속한 트럼펫 소리를 듣는 것이다. 진화의 오케스트라에 속한 트럼펫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굉장한 어떤 이 산림학자였으며 생태학자인 분이 표현한 표현에 보면은 진화의 오케스트라라는 표현을 하고 트럼펫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은 뭐 생물학 하는 사람이, 뭐 생태학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고 트럼펫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혹시 두루미라고 하는 새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직접? 어디서요? 순천만에서요?
두루미는 어떤 소리를 내던가요? 어떻게 내요? 한번 크게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내요? 진짜로 뚜루뚜루뚜루 그렇게 내요? 예. 그리고 두루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두루미는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과거와 유구한 세월의 상징이다. 실제로 그렇죠. 두루미가 지구상에 초련한 시기는 한 공룡이 마지막 사라질 시기 중생대 말기쯤에 초련한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해요. 그 모습 자체가 거의 초기의 진화를 끝내고 거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길들일 수 없다고 그죠. 일부 동물원이나 이렇게 세상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지구를 여행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유구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가 지구상에 없었을 때부터 또는 다른 의미에서 하여튼 인간하고 더불어서 이 지구를 여행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과거의 시간은 두루미와 일상생활의 배경이자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한, 이건 약간 생태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두루미들의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두루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두루미를 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우리 태극마크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순천만에 오는 두루미는 흑두루미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루미는 단정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단정학이라고 들어보셨죠? 황순원의 그 항마을 이야기에도 나오고, 단정이라는 뜻은 이 정수리가 붉다라는 붉을 단자에 정수리 정자를 씁니다. 실제로 두루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리 부분, 머리 부분이 깃털이 다 없고 이 피부가 융기돼 있어 피부가 오돌오돌한 피부가 이런 색깔을 띱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막 꽃이 핀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막 이런 봄철 또 이렇게 이제 짝짓기 계절이 되면 이게 확 붉은색으로 환하게 빛나기도 하고, 또 흑두루미도 있어요. 두루미의 그 붉은 상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식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눈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목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두루미라고 하는 새를 상징적으로 이마가 이 정수리가 붉은색을 띠고 있다 해서 단정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루미라고 하는 말의 이름,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소리가 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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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는 그 소리에서 왔겠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한자는 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단정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흰두루미라고 하기도 하고 두루미라고도 하고, 순천만에 오는 두루미는 까맣기 때문에, 까만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흑두루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7세기에 그려져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입니다. 그림. 송학도라고 하는 새의 그림입니다. 송학도. 오래돼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 송학입니다. 송학. 생태와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사실 지금에 와서 생태가 뭐고 문화가 뭐고 생태와 문화를 결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난센스긴 해요. 송학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생태적이지도 않고 문화적이지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발가락 중에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이 퇴화해버려서 나머지 발가락 3개가 남아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나뭇가지 이렇게 움켜쥐고 나무에 앉기는 어려워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위험할 때는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겠죠. 큰 나무에 이게 서는 행위를 하지, 보통의 새들처럼 이렇게 움켜쥐고 나무까지 앉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그림 속에 보면은 두루미를 나무에 앉혀놓은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실제로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벌판, 평지에서 살아가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습지의 가장자리나 이런 곳에 살아가는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학도라는 개념으로 송학도를 그려내면서 두루미를 이런 나무에 있는 송이라고 하는 푸르름을 상징, 그리고 장수를 상징하는 두루미를 연계시켜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냈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은 어디서 왔겠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두루미라고 하는 그 새에 대한 관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새는 굉장히 물이 좋고 굉장히 저 새가 사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늘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림들이죠. 이게 굉장히 생태문화적인 부분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경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문화적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위를 해서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그 변화 또는 자연의 진화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자연을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도 변화하네? 상호적 관계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옵니다. 생태와 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생태적인 부분이 문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형태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예전의 그림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두루미는 진화의 과정에서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학도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고 있어요. 새 신년 또는 성학도라고 하는 그림 자체를 보고 저건 생태적이지 않네? 야, 저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생태와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그 밀접한 관련성들은 이런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 보고. 이 눈밭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춤추는 두루미의 모습, 그리고 두루미의 모습을 본따니 동네 학춤, 이 학춤의 모습들, 이 까만 갓을 쓰고 때로는 이 갓에 붉은색 그 술을 이렇게 달아서 두루미처럼 이런 붉은색을 띠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도포를 입고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이렇게 춤추는 이런 모습들. 두루미라고 하는 새, 물론 흑두루미보다 좀 큽니다. 두루미의 새는 이게 키가 1m 50쯤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섭식이 좋아져서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키가 컸지만 1m 50쯤 됐으면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 이전의 사람들의 키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두루미가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가 됐을까?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뭔가를 교감할 수 있는 이 존재,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순간 하늘로 해서 멀리 사라져버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단순한 새 이상의, 새라는 존재, 동물이라는 그 존재 이상의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신성계와 이 인간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영험한 존재로서 인식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 덩치, 그런 몸짓,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루미의 춤들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합층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생태와 문화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 좋습니다. 전통적인 문화, 옛날 춤들, 소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생태와 문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태와 문화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학문적 접근일 뿐이지 사실 우리에게 생태와 문화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렇게 존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 따로 문화 따로가 아니라 생태와 문화는 하나의 공간 속에, 하나의 개념 속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해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너무 쉬운 이야기를 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가 같이 가면 생태 정치과 문화도시라면 되는데 예. 생태 문화도시 그러니까 혼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치과 예. 문화도시 그럼 생태도시와 문화도시가 연결되죠. 그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이나 조경 설계 계획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저도 조경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생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그 의문이나 질문들은 나중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생태도시, 생태문화도시를 하는 팀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태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2012년에 KEI에서 생태문화도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구글 같은 거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달려야 되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두루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어떤 그 지구의 그런 어떤 역사 또는 각 나라, 각 민족 또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탄 지역도 그렇고요. 굉장히 인도는 이제 사우루스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훨씬 더 키가 큰 두루미들이 있는데 실제로 두루미는 굉장히 가까운 데 존재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두루미들이 살아가는 서식지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먹을 것을 생산해주는 그런 논이라든지 강하구라든지 하천 주변 이 주변에 두루미들이 왔기 때문에 두루미를
쉽게 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도 두루미하고 매화하고 뭐 소나무하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던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두루미는 15종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에 오는 종은 그 중에 흑두루미하고 제두루미라고 하는 종이 순천만으로 날아들고 있고요.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2m 가까이 되는 이런 모습들. 해발 1000m 또는 높을 때는 3000m 상공까지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두루미가 하늘을 날면서 아래를 이렇게 보면 아래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한 어떤 문명의 어떤 이 혜택들, 깜짝 놀란 문명의 혜택들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처음에 두루미를 봤을 때 그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두루미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와, 이 바다를 쭉 가로지르 날아가는 이 두루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떡쿵떡 뛰면서 야, 저런 존재가 저렇게 비행을 하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들 비행기 타고 어디 다니고 하니까 하늘을 날아서 하늘에서 뭔가 땅을 내려다본다는 것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죠. 그죠? 왜? 너무나 쉽게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구글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다 줌하면 전부 다 보여요. 맛집 찾기 좋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갈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에 있는 이 단계에서 뭔가의 다른 세상으로의 어떤 그 점핑,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이 욕망이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데 이건 굉장히 나중에 도시 생태, 도시 계획하고 굉장히 재미난 어떤 거 보였습니다. 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 땅들이 형태들이 보여요. 보이세요? 이렇게 습지가 있고 여기는 뭔가 경작지가 있고 이렇게 숲이 이렇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런 초지가 있고 경작지가 있고 습지가 있고 이런 숲이 있네? 이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적 범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사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진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접근하는 학문적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거 분석해가지고 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경작지는 몇 %, 산림은 몇 %, 습지는 몇 %, 이 분석하는 게 초기에 경관생태학의 첫 출발점들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문 쓰고 박사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봐요. 볼 수 있어요. 구글 지도를 통해서도, 다음 지도를 통해서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 찾고 맛집 찾는 거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진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불과 300년, 400년 전만 하더라도 두루미의 생태적인 부분과 소나무를 연결시켜서 송악도를 그려낼 수 있었던 그런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 지금은 두루미의 눈높이에서 두루미의 이동하는 날아가는 하늘의 높이에서 이 땅을 봐도 땅을 해석할 수 없는 땅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생태적 맹 내지는 생태와 문화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생태 문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두루미는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두루미들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가기 위해서 아침에 히말라야를 날개 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기를 타기 위해서 쭉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탁 비치면은 그 해에 의해서 땅 지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뜨거워지면 그 상승기류가 만들면 그걸 타고 히말라야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히말라야 부족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기록들도 있답니다. 갑자기 눈밭에 두루미가 툭 떨어져 갖고 올라가다가 지친 두루미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두루미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옵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겨울에 순천만이나 이런 곳에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순천만을 또는 순천을 굉장히 이름을 알렸던 그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흑두루미라고 하는 후디드 크레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두건을 쓰고 있는 로빈 후드 할 때 후드입니다.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생긴 두루미라 해서 90cm 정도 하는 조금 작은 두루미죠. 근데 일반적인 두루미하고 달리 이 친구는 굉장히 용감한 굉장히 도전적인 두루미예요. 다른 일반적인 두루미들이 평지의 습지를 택해서 번식을 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산에 들어가서 산에 있는 산속 습지에서 번식을 했어요.
1970년대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월동을 하러 겨울에 오긴 오는데 도대체 이 친구들의 번식지가 어딘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가만히 보면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산에 가서 했을까 싶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번식하는 번식지 주변이 자작나무 숲이 많아요. 근데 자작나무 뒤에 딱 숨으면은 이 까만 그 깃털하고 목에 하얀 부분하고 자작나무에 딱 숨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은 정말 완벽하게 거기에 진화를 했구나 싶을 정도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중국하고 이 러시아 쪽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에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 있는 지역에서 월동을 하고 또 일부는 일본의 이즈미까지 가고 일본의 이즈미 가는 중간에 또는 예전부터 있었던 게 순천만이 그 중에 하나 월동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알을 놓고 있어요. 알이 안 보이죠? 보시면 이 나무 사이에. 그래서 어쩌면 흑두루미는 사실 우리가 말한 습지에 있는 새 또는 뭐 습지의 평지를 좋아하는 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산속에 있는 어쩌면 산속에 있는 습지 산새 산새는 분리학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흑두루미에 대해서 산의 산림 생태학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흑두루미는 다른 14종의 두루미와 달리 유일하게 산속의 습지를 택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두루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속에 있는 갯벌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나라 갯벌이 산속에 있는 갯벌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떤 변화들이 지난 만 년간 있었는지. 여전히 이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계속 자연과 어떻게 교감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가 없습니다. 17세기에 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300년 후에 미래 세대 400년 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후손들이 이 땅에서 순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죠? 조선이 그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600년 정도를 해서 지금의 우리가 그때 당 경복궁도 보고 창덕궁도 보고 그때 흔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생태 문화도시가 앞으로 300년 후에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300년이나 400년 또는 500년 후에 순천 생태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있을까요? 생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물의 행동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생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동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어떤 그런 생명체들의 또는 무생물들까지 포함한 이 살아가는 모습들, 살아가는 꼴, 하는 행동, 그리고 주고받는 모든 관계들을 생태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최근의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 우리하고 상관없는 동물, 건충, 새, 나비 이런 친구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곳의 공간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관계들을 생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기 생태한다고 너무 자기 영역을 크게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1920년, 30년대부터 경관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아까 어떤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생태 문화 도시라고 하는 거에서 생태 문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태 도시, 문화 도시, 역사 도시 이런 도시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 도시하고 문화 도시가 어떻게 다르지? 그럼 순천은 생태하고 문화를 합쳐서 생태 문화 도시라고 해볼까? 이미 지난 10년, 20년간 그런 활동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걸 생태 따로 문화 따로 또는 생태 문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그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어떤 생태 문화적 도시의 어떤 정의가 돼야 될 것이냐, 어떤 형태의 생태 문화 도시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순천의 생태 문화 도시를 구성하는 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어스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무시무시한 지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은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요? 보이세요? 앞에 저기 저기 불을 잠깐 좀 전체가 이쪽에 안 꺼지나요? 여기가 조계산입니다. 조계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백운산이에요. 여기가 지리산입니다. 이렇게 지리산을 예돌아서 이게 섬진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사댐, 상사호. 그리고 여기가 순천시입니다. 봉화산.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가 어딜까요? 예? 벌교? 벌교는 여기인데요? 벌교는 여기. 나간읍성. 그렇죠. 여기 광양만. 여기가 여자도. 여기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구글에서 쉽게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북한도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계산을 가고 백운산을 가고 하는데도 이걸 하나의 이런 눈으로 봐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가셔서 그 구글 지도나 다음 지도, 근데 그 다음 지도는 입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일대 이렇게 된 것이 순천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에요. 각각의 봉우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에요. 자, 순천만을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도대체 순천은 어떤 식의 순천의 땅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쭉 보니까 이 침엽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지역까지 쭉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도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순천 주변에 어떤가.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쪽은 나무 중에서 침엽수들이고 조금 밝은 녹색은 이제 화렵수들이고 이런데 이런 형태의 그런 땅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땅의 모양들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걸 몇 가지 기록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송강사를 가지고 영상 EBS에서 다큐를 2부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거기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조계산이라고. 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조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은 산에 대한 이야기, 산 전체가 활엽수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천, 계류가 남해로 흘러들어간다는 이 이야기,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한 해양성 기후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연경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은 어떤 것이 있다는 이야기. 물론 다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조계산에 대한 설명글을 보면은 여기에는 생태와 문화,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태 문화와 활동가로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단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 조계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어디에서 왔는지, 송강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조계산으로 간 이유들, 그리고 화렵수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새 보이세요? 청호반새라고 하는 새인데 강 주변이나 이런 물고기 같은 걸, 개구리나 물고기 같은 걸 먹고 사는 그런 새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송강사, 이건 제가 그냥 화면 캡처 받아서 이렇게 다른 분 블로그에서 나온 화면 캡처 받아서 나온 거예요. 이런 새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게 뭐죠? 위에? 모거. 이건 뭐죠? 운판이라고 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 그리고 북은 네발 짐승들을 이로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교감하기 위해서, 물론 좀 더 가면은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알라민 같은 역할도 했겠죠. 자, 그러면 조계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중심으로 송광사와 서남사가 있고, 오랫동안 해왔던 이 불교 문화 또는 어떤 그런 행위 속에는 그 야생의 어떤 자연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기라든지 삼광조, 긴꼬리 딱새라든지 이건 호반새라고 하는 이 새들, 호반새라는 말 이름을 말주로 호반이라고 하는 그 호수 지역, 물가에 산다고 하는 그 붙여진 이름들. 여기에는 생태와 문화의 경계선은 없습니다. 생태가 문화고 문화가 생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런 부분들, 이런 공간 속에 살고 있었죠. 자, 조계산 도립공원의 식물군집구조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 보면은 뭐가 있냐면
조계산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조계산은 6.25 이후 벌채와 산불로 파괴가 심한 지역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그걸 보니까 조계산에 있는 나무들이 보통 59년에서 60년, 50년에서 60년 됐다고 2012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한국전쟁 때 조계산의 모든 나무들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 나무들이 지금 재고 큰 나무가 돼 있다. 이 이야기들이 그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파괴하거나 또는 변화시켰고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무들은 다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냥 연구하는 논문을 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살림이 파괴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걸 이차림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천이가 아니라 인위적 조건에 의해서 변화한 것들. 이런 이야기에도 보면은 생태와 문화, 역사의 어떤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으면은 그리고 해석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부분. 자, 혹시 제가 아까 자연에서 여쭤보는데 자연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토리 오형제 이야기하면서 굴참나무, 신갈나무 막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참나무 종류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도토리라는 열매 말고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죠? 와인.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병에 있는 게 뭐죠? 코르크죠. 코르크라고 하는 그 말은 코에르크스라고 하는 참나무의 학명에서 왔습니다. 오크칠이라고 하는 참나무에 굉장히 두꺼운 코르크층이 있거든요. 이 코르크를 그대로 병마개로 쓴 게 그게 우리가 와인병의 그 코르크마개예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오른쪽에 참나무, 절참나무에 둥지를 들고 있는 이 노란색. 그죠? 근데 꾀꼬리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어요. 편편항조, 자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 펄펄 나는 적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거 유리왕의 항조가 황조라고 하죠. 그죠? 노란색 새. 근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꾀꼬리는 보고 있으면 노란색이기보다는 우리 형광펜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막 손에 그냥 완전히 그 노란 그 형광색이 묻을 정도로 그런 형광색을 띠고 있어요. 꾀꼬리와 참나무. 아래에 내려갈까요? 도토리. 도토리라면 도자는 돼지에서 나왔다. 돼지라고 한 돼지가 먹는 열매. 돼지가 먹는 밤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스페인산 무슨 돼지요? 이베리코. 그건 뭐예요? 참나무 열매만, 도토리만 먹인다고 하죠. 근데 이베리코의 그 돼지를 도토리를 먹인다는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그 어원에 도토리라는 나무에 돼지가 들어가 있었던 이 연관성들은 우리나라 돼지도 그러면 이베리코처럼 도토리 먹인 돼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생태와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억지로 저는 생태와 문화를 구분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생태와 문화를 구분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생태와 문화는 서로 연결고리다. 물론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쌍향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순천 평중리에 있는. 근데 제가 이팝나무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오다가 순천에 가로수를 봤는데 최근에 이팝나무를 어마어마하게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근데 이팝나무의 어원이라는 것은 보릿고개가 시작될 무렵, 그때 얼마나 꽃이 그냥 쌀밥처럼 피었으면 이팝나무라고 했을까? 또는 그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에 이 나무가 피니까 이파나무라고 하자 뭐 이랬다지만은 우리가 나무의 이름을 정하는 것, 또 나무를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들여다보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넣지는 못했는데 행동 뒤에 있는 큰 정자나무가 하나 있죠. 그 뭐예요? 푸조나무. 느티나무보다 잎이 더 큰데 푸조나무는 남쪽에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나무도 500년 이상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감히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생태문화 도시가 앞으로 300년 후에 400년 후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까요? 라고 여쭤본 이유는 거기에 푸조나무가 500년 됐다고 하면서 가서 막걸리도 따르고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면서 그 나무를 심었던 그 당시의 그 마음들, 그 나무를 심었던 그 마음들이 5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어받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태문화 도시의 그런 어떤 실천들이 앞으로 과연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의 또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도시를 여러분 우리는 유럽에 가서 막 천년된 유럽의 도시들 보면 막 감탄하고 그럽니다. 우리 도시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서남사에서 시작한 조계산에서 시작한 이런 것들은 숲의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바닷가에 있는 숲의 문화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좀 할게요. 황전 넘어가는 게 계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목. 그죠? 계목장 아시죠? 이 계목의 계자는 느티나무 계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 그 분들도 이 계목에 느티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계목장이 들어섰던 이 지점이 여기가 계목이란 이 지점이 이 황전천하고 계월천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황전천하고 계월천이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 월등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에서 모이는 물들이 이 골짜기 이 좁은 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이 물구덩이에서 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이 좁은 병목처럼 여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그럼 물이 얼마나 셌고 위험했겠습니까? 그 물들을 느티나무가 막아줬다는 거예요. 9그루의 느티나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계목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유역권이라고 하는 생태적 시스템. 자, 유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포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물들은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계목이 있는 거예요. 순천의 전체 모습도 가만히 보면 그런 유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순천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조계산에서부터 또는 계족산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물들이 이 순천 대대 여기를 향해서 이사천과 동천을 통해서 여기를 향해서 순천만 갯벌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태계 시스템, 이 생태계 시스템이 뭘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곳곳에 작은 어떤 연못을 만들고 하천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강화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결국 순천만을 만든 겁니다. 순천만의 갯벌을. 순천만의 갯벌은 사실은 만년 전만 하더라도 산속이었습니다. 산속.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들 해안선이 올라오는 그 모습들인데요. 12,000년 전에서 15,000년 전에 15,000년, 18,000년의 해안선은 이 아래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만에서 이 큐슈로 이어지는 이 선들. 얕은 바다 여기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10,000년 전에 해안선이 비로소 여기 올라왔고 그리고 순천만의 갯벌 나이를 8,000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진 그 시점을 8,000년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천을 따라서 동천을 따라오는 작은 어떤 흙 알갱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순천만의 갯벌이 만들어졌다 해서 우리가 순천만의 나이를 8,000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대 앞에 있는 갯벌이 아니라 그 갯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빙하기라고 하는 간빙기라고 하는 지구 자연의 자연사와 그리고 조계산, 계족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토사들이 그 요구한 시간 동안 쌓이고 만들어져서 지금의 순천만 갯벌이 만들어진 거죠. 순천만 갯벌의 나이는 그런 지형적 조건과 자연사적인 조건과 그런 시간이 만들어진 그런 갯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중국의 갯벌들도 마찬가지고. 자, 사실은 순천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 순천만은 전체 남해안 중에서 보성만, 광양만, 가망만 이런 것 중에서 이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그리고 벌교, 보성의 일부 지역이 아주 경적의 안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닷가 여기를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이 전체를 여자만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여자들한 섬의 명칭을 따와서 그리고 사실 대대 앞에 있었던 이 갯벌들, 대대와 화포, 와원에 있는 이 갯벌들은 사실은 순천만 갯벌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순천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여자만의 전체 그 해안선을 100으로 치면은 순천에 접해있는 해안선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징적으로 순천만이 이 일대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이게 힘은 뭘까? 단순히 순천만이라고 하는 그 위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난 20년간 흑두름이나 또는 순천만을 보호하고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사람들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순천만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생태적 패티에서 시작해서 그런 활동들이 이제는 생태 문화적인 것으로 재해석되는 과정들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와 문화와 역사는 서로 얽히면서 모양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만을 대표하는 뻘배입니다. 그리고 이 뻘배를 가지고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만들었죠. 근데 뻘배의 역사를 보면은, 자, 여기 왼쪽은 순천만과 같은 게 찰진 그런 진흙갯벌에서 무릎까지 푹푹 빠지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를 이용해서 밀고 다니는 이런 형태의 그런 어법이에요. 그런 형태의 쉽게 말하면 수렵, 채취하는 그런 하나의 생활 방식인 거죠. 진흙갯벌, 뻘갯벌이 만들어낸 문화적 형태가 뻘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뻘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서해안 쪽 모래갯벌에서 발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거래라는 걸 이용해서 백합조개를 캐던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결국 지형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뻘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형태를 만들어 왔죠.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은 백합조개에서부터 뒤에 오른쪽에 참꼬막까지 여기는 모래갯벌에서 뻘갯벌로 이어지는 그런 연장선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리고 개들도 각각 다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새들도 각기 다릅니다. 이런 형태들. 이게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짧게는 수십 년 동안 우리 할머니 또는 우리 어머니들은 뭔지는 몰라요. 순천만이 왜 뻘갯벌이 만들어졌는지 이건 모르지만 뻘을 가려면은 뻘을 들어가려면은 너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뻘에 가니까 칠개도 있고 짱뚱어도 있고 이렇더라.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짱뚱어가 어떤 성격에 살고 뻘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활문화 형식들을 만들어 왔고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온 거죠. 그리고 거기를 오고 가는 새들,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새, 큰 뒷부리도이라는 새입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이 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보면요. 뉴질랜드에 출발해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런 이동들을 뉴질랜드에 있었던 큰 뒷부리도요가 왜 우리나라에 갯벌에 왔을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런 문화들. 결국 그냥 뻘갯벌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타고 다니는 뻘갯벌이라는 생각한 그 뻘갯벌에는 지구 전체의 그런 어떤 연결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게 큰 뒷부리도요라고 하는 도요새들의 이동입니다. 순천만에 오는 두루미들의 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치면은 요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글로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순천만의 거차갯벌에 와운갯벌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 거차갯벌을 수만 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순천만 갯벌이 10,000년 전에 생겼으니까 수천 년 동안 이 거차갯벌을 와운갯벌을 하포갯벌을 찾아오던 뉴질랜드 태생의 뉴질랜드는 아니고요. 알래스카 태생의 뉴질랜드에서 월동하는 이 도요들이 거기를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저 큰 뒷부리도는 비둘기만한 새야. 뭐 그냥 여양한데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교감할 수 있다라면은 500년 된 푸조나무를 보고 500년 전에 이 푸조나무를 심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이 작은 이 큰 뒷부리 도요가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그 시간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문화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생태적 팩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요. 푸조나무는 500년을 견뎌왔어요. 그 500년을 견뎌오는 동안 행동의 주변에 푸조나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푸조나무의 500년 산 잘 모르죠. 그리고 점점점 고목이 돼가 있고 점점점 근데 여기 행동의 푸조나무는 여전히 건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생태와 문화는 단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실천단 활동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은 지구를 배울 수 있는 또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생태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문화적인 부분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우리의 행동이겠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 저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무슨 뭐
베토벤 뭐 바흐의 음악 듣고 막 감동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연에 있어서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제대로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제가 준비한 거 많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 순천만에 오는 새들 중에 하나가 저새라는 새가 있어요. 홍콩에 가서 월동을 하는데 이 저새가 홍콩 가서 새우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마 큰디뿌리 도요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I know your spoonbill. 너 숟가락 뿌리를 가진 새인 줄 알아. 그런데 but here in Hong Kong we use chopsticks. 야, 우리 근데 여기서 홍콩 사람들은 젓가락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환경만평인데 우리가 숟가락을 사용하는 문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하고 이런 새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본 적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도요새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이 부리를 사용합니다. 갯벌에서는 갯벌 속에 있는 구멍 속에 있는 게르나 갯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시베리아, 알래스카 쪽 그 번식지에 가면은 그런 구멍에서 잡는 게 아니라 한 10cm 정도 되는 작은 초지에서 잡아내야 돼요. 그런 어떤 곤충들을. 그러면은 이 부리를 이용해서 부리를 땅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부리를 이용해서 풀숲을 잘 헤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새들을 잡아먹어요. 우리 젓가락 가지고 국도 떠먹고 다 하잖아요. 어디부터 생태고 어디부터 문화일까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생태와 문화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적응해 줄 것 같았던 지구 생태계가 점점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 이렇게 아프면 니네들 더 이상 못 먹여 살릴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순천이 지향하는 생태 문화 도시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한 50년 크게는 100년 동안 새로운 산업 사회였던 또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를 중심으로 삶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정원의 개념에는 그리고 공원의 개념에는 그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더불어 살았던 그 수백 년을 살았던 삶의 형태를 가졌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로 오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병들, 그리움들 이것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 공장지대에다가 나무를 심고 녹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과 또 오랫동안 어떤 이 사회를 지배했던 이런 어떤 그 권력자들이 자기의 정원들을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자기 담장 안에 그래도 자연에 나가고 싶으니까 그런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던 이 역사가 지금에 있어서는 시민 참여와 모두의 자연으로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삶의 형태가 바뀐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의 삶의 형태가 바뀐 것은. 하지만 우리가 도시라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서 소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일부를 제외 관심을 하는 1차 산업, 농업과 어업과 이런 삶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생태나 문화나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도시에 있어서의 자연, 도시에 있어서 생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순천이 그런 도전에 저는 그 길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계산에서 발원한 어떤 그런 물들이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과정에서 많은 생명들을 거쳐옵니다. 나무에서 시작해서 들판을 거치면서 그리고 순천만 갯벌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순천만은 또는 순천은 전 지구에 있는 그런 새들을 여기를 기착해서 또 그렇게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 생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 우리가 생태 문명이란 말도 하고 문화인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태는 자연이야, 우리는 문화인이야, 우리는 문화만 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태와 문화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서남서에 가면은 조계산에 가면은 어떤 나무들이
소나무가 점점 퇴색하고 이 나무들이 참나무로 변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경관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를 디자인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좀 아쉽지만은 여기서 저는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